이제 4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이게 연속 강의죠. 그래서 뭐 기초편, 응용편 그랬는데 사실은 그냥 뭐 음향공학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 학기 음향공학科는 한 학기 분량보다는 사실은 두 학기에 이거를 하면은 좋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하고 연습 문제도 풀고 뭐 그러면서 하면 좋은데 한 1.5학기 분량 정도 되고 수준도 대학과 대학원 그 중간쯤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음향학 또는 음향공학을 완벽하게 커버는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언급하고 소리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게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7장은 인간의 청각기관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인간의 청각기관이 완벽하게 그렇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인간의 청각기관 하면 귀만 생각하는데 귀는 청각 센서의 제일 프론트 엔드 부분이고 사실은 뭐 시각도 그렇지만 뇌까지 합쳐야지 됩니다. 귀 또는 눈에서 센싱된 게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어떻게 신호 처리가 되고 인식이 되고 뭐 식별이 되고 반응하고 이러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뇌에 대한 연구는 지금 겨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뇌과학이라고 이제 여러 분야 사람들이 모여서 학제적인 연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합니다만은 역시 미국을 비롯한 앞서가는 나라에서 더 그걸 많이 하고 따라서 앞서가는 나라에서 뇌과학에 대해서도 또 더 많은 과실을 딸게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뒤처지게 되는데 이 청각기관도 뇌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교재 보면 뇌를 다루질 않죠. 왜 다루질 않을까요? 강사인 제가 성백모 교수가 제가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뇌2에서부터 뇌까지가 일부 규명이 됐고 저희 연구실에도 최인용 박사라고 미국의 그 청각 관련 인데 뇌과학 쪽까지 커버하는 데 가서 연구를 하고 왔고 지금도 거기 포스닥으로 가 있는데 그 최인용 박사가 뭐 미국의 그 좀 최신의 청각과 관련한 데 연구를 참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약간 우리 연구실에서도 오디오 음질 평가를 하는데 엔지니어들은 뭐 이제까지의 엔지니어들은 인간을 배제하고 인간이라는 거는 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하는 거야. 똑같은 폭포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면서 폭포를 보여주면 쾌적하다 그리고 방직공장 기계 돌아가는 걸 보여주면 짜증나. 소리는 똑같은데 인간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은 못 믿을 거야. 그게 고전적인 엔지니어들의 습성이죠. 그래서 인간을 배제하고 측정해서 오디오 시스템은 주파수 특성하고 디스토션하고 뭐 다이내믹 레인지하고 노이즈하고 이런 거 하면 완벽해. 니들이 인간이 뭘 알아? 그게 엔지니어들의 오만함이었는데 근데 뭐 측정을 해보면 A가 B보다 좋은데 자칭 타칭 오디오 전문가 아주 귀가 발달했다는 오디오 전문가한테 여러 명한테 물어보면 B가 좋다 그리고 왜 좋은지 그 이유를 형용사를 써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지니어가 그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해야지 아니야. 너희들은 따로 우리는 측정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판단할 거야. 근데 실제 뭐 전자회사에
비디오 오디오 사업 관련이라든가 자동차 회사의 카오디오 이런 데 가보면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대로 측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뭐 미국의 일본의 무슨 골든 이어라고 하는 사람 불러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또 튜닝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걸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중적으로 안 할 수 없느냐. 꼭 그 골든 이어라는 사람을 불러와야지 되느냐. 이런 호소를 업계에서 많이 해가지고 저희 연구실이 일부나마 조금 그런 그 인간의 감각, 청각기관의 특성을 이용한 음질평가라든가 그런 걸 연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정년 퇴임을 안 하고 계속 있었다면 그 연구를 또 좀 했을 텐데 뭐 이신열 박사나 박경수 교수가 그거는 이어받아서 할 거 없고 어떻든 지금 인간의 청각기관을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없는 거는 너무나 인간이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저 제일 말단만 조금 맛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실내 음향학은 룸 어쿠스틱스 그래서 좋은 소리를 실내 곳곳에 잘 전달한다. 콘서트홀 같으면 이런 렉처룸 같으면은 그 말소리를 명확히 잘 알아듣게 명료도 좋게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명료도는 좋은데 너무 데드룸을 만들면 또 소리가 안 들려서 교수나 교관이 되는데 제일 나쁜 조건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작은 거죠. 목소리 작으면 그건 좋지 않아. 목소리 작으면은 칼이나 아시아나 승무원 시험에서 불합격돼요. 왜냐하면 이머전시에 그 승객들에게 충분히 큰 소리를 질러야지 되는데 목소리가 예쁘장하고 가냘픈데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 불합격돼요. 근데 이제 실내 음향학은 용도에 맞게 좋은 소리를 그 목적에 맞게 잘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죠. 그래서 콘서트홀 어쿠스틱스, 테아터 어쿠스틱스 또는 오디토리움 어쿠스틱스 이런 그 파생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건축음향학을 따로 했는데 이건 영어에서 아키텍처럴 어쿠스틱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부님 쿠트루프 교수님은 독일어로 이거 라움 아쿠스틱, 이건 바우 아쿠스틱. 바우라는 건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뭐 아키텍처럴 어쿠스틱스 그러지 않고 뭐 다른 뭐 빌딩 어쿠스틱스 이런 근데 아키텍처럴 어쿠스틱스가 더 퍼져 있는 단어죠. 근데 보통 건축과에서 제공하는 음향학 건축음향 교과서 보면은 이거와 이거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 9장에서는 소리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원하지 않는 소리를 원하지 않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걸 막는 거지. 대부분 소리를 흡음하고 차단하는 거죠, 이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일벽 또는 단일 유리창에 비해서 페어글라스 이중 유리창이 왜 소리를 더 차폐하느냐? 뭐 이런 거에서부터 뭐 심지어는 그 안에 공기를 넣지 않고 헬륨을 넣는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것까지는 아마 다루게 되진 직접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런 소리의 차폐와 흡음 뭐 그걸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이제 10장서부터는 아주 전혀 다르게 10장에서는 전기계와 역학계의 대응관계. 전기계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전류 전압이라는 물리량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 캐패시턴스, 인덕탄스 이런 수동 소자들이 있고 물론 액티브 소자가 있습니다만 역학계에서도 그와 같이 질량, 탄성, 역학적 손실 이런 게 서로 대응이 돼요. 그거를 잘 이해하면은 라우드 스피커나 마이크로폰을 개발하는데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고 뭐 이제 등가회로도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컴퓨터를 써서 아주 세세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센시티비티를 미리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체가 되는 사람이 그 전기계와 역학계의 대응관계를 또는 그거를 지배하는 뭐 고전적인 방법은 미분방정식이죠. 미분방정식이 그걸 지배하는데 그걸 매번 미분방정식으로 풀기 골치 아프니까 전기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은 회로를 딱 보면 낮은 주파수에서는 여기가 오픈되고 여기가 쇼트되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 중간에 컷오프 프리퀀시가 그것만 계산하면 금방 그거 이상에서는 어떻게 되고 로우 패스냐 하이 패스냐 이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걸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역학 대응관계는 아주 그거를 하기 위한 기초고 그 다음에 전기음향 변환기의 기초이론 라우드스피커와 마이크로폰의 기초이론입니다. 그 12장에서는 전기음향 변환기의 예로 일렉트로다이내믹 라우드스피커 그러니까 무빙 코일 라우드스피커죠. 가장 많은. 그리고 마이크로폰은 콘덴서 마이크로폰. 뭐 마이크로폰도 노래방 그런 데서 많이 쓰는 건 그 일렉트로다이내믹 마이크로폰인데 뭐 일렉트로다이내믹은 스피커에서 취급했기 때문에 이제 수신기로는 일렉트로스태틱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로폰을 어떻게 음향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론을 전개할 수 있나 그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마지막 13장에서는 그냥 3차원 오디오에 대한 개괄적인 건데 아마 이 중에 뭐 종사하시는 분은 더 전문가가 계실 수도 있고 여기 이 센터 안에도 뭐 서라운드 시스템 다채널 그거 3월 초에 저도 데모를 받고 뭐 감명 깊게 봤습니다만 그런 거와 관련해서 3차원 오디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인트로덕션 서론만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청각을 먼저 할 텐데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1학기는 대부분 기초기 때문에 뭐 수식을 계산하고 유도하고 그걸 음미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 수식 거의 안 나옵니다. 여기서 약간만 나옵니다. 전기역학 대응관계에서는 뭐 기본되는 수식인데 수식보다는 생각을 같이 따라 하시면 좋고 음향 변환기에서는 약간의 그 식들을 가지고 뭐 효율이라든가 또는 감도, 센시티비티 이런 거 할 때 식이 부득이 나옵니다. 3차원 오디오에서는 역시 뭐 또 식은 안 나오고 그냥 그림만 나오고 상식적으로 같이 따라 가시면 되기 때문에 3월에 비해서 4월은 훨씬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장 인간의 청각입니다. 사람 소리를 어떻게 듣는가? 뭐 그게 7장에서 의 주제인데 그래서 우선 주파수 영역에서 20Hz에서 20kHz 정도 그래서
약 10옥타브의 넓은 주파수 레인지를 듣는다. 이 20Hz는 뭐 3월 초에 말씀드렸지만 20Hz에서 딱 듣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느 책에는 16Hz라고도 돼 있고 16, 20Hz 부근에서 들리려면은 인텐시티를 꽤 크게 해지됩니다. 그래서 언제 들리는지 그러니까 펑션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게 마치 뭐 동이 서서히 트듯이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높은 주파수도 16에서 20kHz고 특히 이 높은 주파수는 나이가 들면 노인성 난청 그래가지고 높은 주파수 듣는 게 자꾸 내려오고 또는 뭐 직업적으로 소음에 자주 노출된 사람은 그 영구적인 난청으로 높은 주파수를 못 들을 때도 있고 특정한 주파수 대역을 또 못 들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젊고 건강한 그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퓨어 톤, 퓨어 사인 웨이브죠.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대략 20에서 20kHz고 굉장히 넓은 주파수 영역인데 이제 시각으로 보면 시각은 보라색이 파장이 제일 짧아서 390나노미터에서 빨간색이 700나노미터 해가지고 약 1옥타브의 주파수 레인지밖에 눈으로 못 봐요. 그러니까 로그 눈금으로 볼 때 귀는 굉장히 넓은 옥타브를 그 주파수 차이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데 비해서 시각은 1옥타브밖에 안 돼. 제가 전자공학과에 있으면서 옆에 뭐 남상욱 교수님이나 뭐 이런 마이크로웨이브 하는 시험실에 석사 논문 발표에 심사하러 들어가면 와이드 밴드 파워 앰프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가서 보면 센터 프리퀀시가 있고 뭐 한 옥타브도 커버 못하는 게 굉장히 와이드 밴드라고 주장해요. 그 이동통신이나 뭐 이런 데선 한 옥타브도 커버 못하면서 와이드 밴드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여기서 오디오 프리앰프, 파워앰프 개발하신 분 또는 지금도 그 종사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우리는 가청 주파수 영역 10옥타브뿐만 아니라 아주 신호의 완벽한 재생을 위해서 이 인프라 사운드에서부터 뭐 50kHz, 100kHz까지 넓은 주파수 대역의 평탄한 특성을 만들고도 별로 칭찬 못 받고 또 무슨 회사에서 떨려날 때 그 오디오 담당이 뭐 괜히 그 빛을 못 보고 그런 수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기회 있을 때마다 PR을 하셔야죠. 그 청각기관이 시각에 비해서 정보를 얻는 데는 시각을 통해서 80%가 들어오고 청각을 통해서 15% 정도 들어오고 후각, 미각, 촉각이 5%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공부하고 업무 처리하고 그럴 때 컴퓨터에 앉아서 보고서 뭐 다 이메일 받고 보내고 문서로 작성하고 그래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사람 생활이 뭐 공부하고 일하기만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퇴근을 딱 하면은 엔터테인먼트 좀 쉬고 즐기고 그러는 데 가면은 꼭 시각이 도미넌트 그게 뭐 우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귀가 정보 전달에도 15%나 담당하고 있다 이거야. 그 소경은 거의 정보 전달을 뭐 귀로 듣거나 점자라는 건 촉각으로 그걸 다시 문서를 다시 해가지고 촉각으로 다시 이제 하는데 청각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기관이고 그리고 제가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메모리 지금 왜 이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3차원 구조를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서 거기서 완제로를 기록하느냐? 되게 미련한 방법이죠. 반도체 메모리. 나중에는 손톱에다가 마음대로 점을 찍었다 읽었다가 지웠다 하면 손톱 이거 작은 사이즈의 점으로 하면 손톱 여기도 뭐 대형 백과사전 뭐 그런 걸 메찌를 여기 기록할 수 있다. 쉽게.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는 아마 30년 후에는 지금 테크놀로지로만 배운 반도체 메모리 엔지니어는 밥 먹고 살기 힘들 거다. 근데 음향 엔지니어는 여전히 30년 후나 300년 후나 3000년 후에도 아마 인류가 비슷한 청각을 가지고 태어나서 비슷하게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유행만 좀 바뀌지 오디오 엔지니어는 밥 굶을 수는 없다. 절대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주면 된다. 자, 이제 다이내믹 레인지. 다이내믹 레인지다 하면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제일 작은 소리의 크기 대 제일 큰 소리의 크기. 그거를 뭐 인텐시티로 표시하든가 음압으로 표시하든가 아니면은 데시벨 스케일로 표시하든가. 그래서 음압으로 표시하면 이걸 다이내믹 레인지 그래서 동적 영역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겨우 들리는 소리가 20 마이크로파스칼, 1kHz에서 이거는 사람들마다 편차가 많죠. 히어링 threshold죠. 청각 역치. 물론 둔한 사람, 청각기관이 정상적이 아닌 사람은 이게 올라가고 또 슈퍼맨, 아주 그 예민한 귀를 가진 분은 어떠면은 뭐 지구 인구가 65억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은 20 마이크로파스칼이 아니라 2 마이크로파스칼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눈을 이제 귀로 하지 말고 눈을 생각해 보면은 멀리 있는 간판을 보통 사람 보이지도 않는 거를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눈은 달렸는데 옆에 아는 사람이 지나가도 모르는, 그러니까 눈은 폼으로만 달고 다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 기관의 성능이라는 건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나오는 건 평균치예요. 모두 평균치예요. 그래서 20 마이크로파스칼에서 20 파스칼까지, 그러니까 10의 6승 오더죠. 마이크로에서 파스칼이니까 10의 6승 오더, 100만, 음압으로 치면 1대 100만. 이게 인텐시티로 치면은 음압의 제곱이 되니까 10의 6승이 아니라 10의 12승. 그러니까 100만 10의 6승이면 100만 10억 10의 9승이면 10억 10의 12승이면 1조 배의 인텐시티는 이때의 인텐시티에 비해서 이때 인텐시티가 1조 배죠. 10의 12승. 데시벨 스케일로 120데시벨이 다이내믹 레인지죠.
그래서 뭐 작은 소리에서부터 이렇게 대표적인 게 뭐 항공기 소리를 큰 걸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 그 다음에 공간 영역으로 볼 때 귀는 낮은 주파수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360도 뒤에 것도 들리죠. 높은 주파수에서는 주로 앞에가 많이 들리죠. 근데 눈은 요 커버하는 각도가 뭐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아까 주파수 영역을 옥타브로 할 때 시각보다 상대가 안 되게 넓은 영역을 감지하고, 공간도 시각보다는 훨씬 뒤에서는 안 보이지만 소리는 들리죠. 그래서 이 스페이셜 레인지도 훨씬 넓다. 소리를 듣는다. 그게 뭐냐? 공기의 물리적 교란, 또 쉽게 설명해서 공기 속에서의 압력의 변화, 압력의 교란, 압력의 변동. 이게 귀로 전달돼서 귀의 고막을 진동시켜서 고막을 운동하게 해서 거기서 귀의 내이에서 뭐 배우시게 되겠지만 전기 펄스로 바뀌어서 그게 뇌에 전달되면은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면 뇌에서 신호 처리를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5가지 감각기관의 최종 종착점이 뇌고, 뇌의 모든 정보가 뭐이죠? 뇌가 헤드쿼터, 사령부의 군대 같으면 귀의 구조, 우선 3부분으로 나눕니다. 외이, 중이, 내이. 그래서 외이는 귀바퀴에서부터 오디터리 카날을 거쳐서 고막까지 외이고, 중이는 3개의 이소골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이소골, 3개의 뼈.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그 3개의, 여기는 공기의 진동으로 가서 고막의 방막에 공기의 압력의 변화가, 물론 공기의 진동이 도달해서 이 고막은 북가죽의 진동으로 바뀌죠. 그래서 북가죽의 진동이 3개의 이소골의 기계적인 운동 또는 기계적인 진동으로 바뀌죠. 그래서 내이의 오발 윈도우, 난원창 또는 타원창을, 봉창을 두드리죠. 그러면 이 안에 달팽이관에서 이제 그 신호가 전기적인 펄스로 바뀌어서 이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게 되는데, 요 내이는 달팽이관, 그게 주지요. 그런데 요게 청각기관이고, 여기에 붙어 있는 게 3개의 반고리관이에요. 3반고리관. 3개의 반고리관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청각기관은 아니고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왜 여기다 붙였냐? 창조주께서 아마도 여기 있는 액체를 공유해서 이 액체가 들어가게. 근데 왜 액체가 필요하냐? 아마도 그 목수들이 수평 딱 맞출 때 보면 큰 자의 가운데 이렇게 유리가 있고 버블이 있잖아요. 액체를 넣고 약간 기체가 있고 가운데 센터에 딱 해놔서 이쪽이 하면 버블이 이쪽으로 가서 그 공기방울 중심이 금고는 이쪽으로 하면 이게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수평 맞출 때 이쪽 방향 수평은 이거 하나, 이쪽 방향은 이거 하나, 또 수직 방향 그 수평계의 수직도 딱 하면 이거 있죠. 좀 비싼 거는. XYZ 3방향이기 때문에 적어도 3개의 반고리관이 다른 형태로 있어야지 벡터적으로 우리가 공간 다이빙 선수가 몇 회전하고 할 때
순간적으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있는가는 여기에 있는 그 안에 붙어 있는 텍타일 센서들의 그 감 가지고 아마 알겠죠. 그런데 하느님은 답답한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답답한 엔지니어면 그 센서를 XYZ 탁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냥 하느님은 그냥 여기 사정상 똑같은데 이렇게 파라렐만 안 하고 이렇게 엮어 놓으신 거예요. 왜? 무슨 특별한 이유에 XYZ가 아니고 파랄렐 이렇게 삐뚤어진 좌표계가 거기에 더 유리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보통 엔지니어들이 저 사람은 좀 달라. 존경해야 할 사람이야. 그리고 존경하는 거죠, 뭐. 자, 귀의 구조. 그래서 웨이로 가면 귓바퀴, 웨이도, 이어 카날, 고막, 이어드럼. 피나는 아마 라틴어로도 이 귀바퀴를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부를 거고, 이거는 그냥 속어지요. 귓바퀴는 소리를 모으는 역할, 안테나 역할을 해서 귀바퀴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또 잘 안 들릴 때는 손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앞쪽에서의 그러니까 안테나 게인이 높아지죠. 아마도 인류가 진화되기 전에는 귀가 좀 더 크고 귀를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뭐 네안데르탈인이나 그런 호모 에렉투스 그런 사람의 그 상상도가 있는데 거기에 귀가 그렇게 특별히 컸던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귀가 컸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든 귀가 특히 저 초식동물로서 먹이 사슬에서 다른 동물의 먹이감이 되는 이런 동물들은 귀가 크죠. 귀가 커서 이건 주로 그러니까 이런 초식동물의 경우는 귓바퀴가 큰 이유가 먹이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식자로부터 얼른 먹다가 얼른 도망가기 위해서 뭐 그런 거고, 이 박쥐 같은 것은 이제 아주 공기 중에 하루살이 같은 작은 거라도 초음파 펄스를 보내서 미세하게 되돌아오는 걸 잘 감지하려고 수신 센서의 센시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귀바퀴의 역할이 앞에서 오는 소리를 좀 더 센시티브하게 듣지요. 뒤에서 오는 소리보다. 그게 아무래도 눈이 앞을 보기 때문에 귀도 보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들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귀가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역할은 이제 수평면상에서는 소스 로케이션, 음원이 어디 있는지 두 개의 귀가 있기 때문에 두 귀 사이의 인텐시티 차이와 타임 딜레이의 차이 가지고 거의 레졸루션이 1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분도기 있잖아요. 분도기 180도 분도기도 있고 360도도 있는데 1도 정도를 굉장히 정확하게 귀가 알아내는데, 상하 엘리베이션은 이게 센서가 수평면상에 둘이 있어서 힘들어요. 상하까지 구별을 잘 하려면 뭐 여기에다가 제3의 센서를 하든가 아니면 배꼽이나 배 한가운데 제3의 센서를 하면은 상하 엘리베이션도 민감하게 소스 로케이션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죠. 근데 귀바퀴가 위에서 오는 소리가 직접 들어오는 거와 귀바퀴를 돌아서 들어오는 게 합쳐진, 그래서 아주 그 부실한 정보를 가지고 상하 엘리베이션을 판별하는
열을 하는데 그 에러가 뭐 막 20, 30도, 30, 40도 되는 거죠. 그래도 완전 맹탕은 아니죠. 완전 맹탕. 자, 웨이도가 길이가 2.7c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양인의 경우 우리 한국인은 평균 2.5cm입니다. 그 밑에다 한국인은 2.5cm. 그리고 사실 웨이도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측정을 해야 될지 그 데피니션도 저건데, 그러니까 2.5cm로 우리 그 직경은 약 6에서 8mm. 이것도 개인차가 크죠. 귀를 후벼줄 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발통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개인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어 카날이 2.5cm라고 치면 4분의 1 파장 공진이 일어나죠. 그건 팬플루트 또는 클라리넷, 이게 4분의 1 파장 레조네이터예요. 팬플루트 보면은 여기가 막히고 이렇게 여기 불잖아요. 그러면 막힌 데는 음압이 맥시멈이 되고 뚫린 데는 음압이 제로가 되니까 음압의 절대값. 그러면 이거 길이가 L이면 이 람다 1은 4L이 되죠. 4분의 1 파장이. 그러니까 F1은 음속을 람다 1으로 하는데 C를 4L로 하는데 이게 오디터리 카날 2.5cm다. 340 미터 퍼 세크 4 곱하기 2.5cm는 0.025 미터. 그러면 3.4 곱하기 10의 3승 헤르츠. 3.4 킬로헤르츠. 그리고 저 2.7cm로 하면 이제 조금 길어지니까 약 3. 여긴 3킬로헤르츠인데 요걸 2.5cm로 한다면은 첫 번째 공진 주파수가 3.4쯤 되죠.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 이건 F3는 3배 F1이 되죠. 파장이 같은 길이에 4분의 3 파장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1357배의 펀더멘탈의 홀수배의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있는데 그래서 귀의 센시티비티에 이거와 이거 대략 이제 10kHz쯤 되는 이 두 주파수가 그 영역이 레조넌스가 일어나서 좀 센시티브해지죠. 그 감도가 좀 좋아지죠. 그래서 이 3.4로 기억하진 마시고 그냥 약 3kHz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kHz의 레조넌스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이 앞에서 3kHz의 소리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 관이 공명을 해서 울려서 여기에 음압이 증폭이 되죠. 굉장히 크게. 그래서 이 고막을 여기 압력이 크게 형성이 돼서 고막을 진동시키기에 좋죠. 레조넌스. 그러니까 다른 주파수에 비해서 3kHz 부근의 주파수가 오면은 이 민감하게 느낄 수 있죠. 하느님이 3kHz 영역을 선택적으로 센시티브하게 해주신 거예요. 엔지니어가 센서를 만들면은 평탄한 감도가 주파수에 따라서 평탄하게 만들죠. 마이크로폰 좋은 건 그렇죠. 왜냐하면은 신호의 왜곡을 없이 하기 위해서 신호 성분 비를 그대로 해야지 내 맘대로 3kHz는 더 강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거는 약하게 누르고
그러면 신호가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엔지니어는 가급적 신호의 왜곡을 없이 기록, 전송, 재생하려다 보니까 주파수 특성이 평탄해지 되는데, 창조주는 깡패 오야붕이니까 지 맘대로죠. 야, 내가 인간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노라. 아니, 그 사랑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 3kHz 대역이 민감한 게 뭐에 유리하냐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유리해. 우선 첫째는 뭐 그거 이전에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몸을 보호하는데 3kHz 대역이 이 민감한 게 좋아. 예를 들면은 가다가 뭐 야생동물이 하고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가는데 천둥 번개가 친다든가, 또는 뭐 갑자기 가는데 돌이 확 무너진다든가. 돌 무너지는 소리가, 저는 돌이 큰 돌이 무너지면은 둔탁하게 뭐 쿵 두루 이런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강원도 영월에 갔는데 비가 왔는데 갑자기 가까운 데서 돌이 무너지는데, 그 돌이 가만히 있다가 이탈해서 깨지는 순간에 딱 하는 그 충격음이 들리더라고요. 충격음이 들리고 그 다음에 우르르 하고 굴르더라고요. 어떻든 그 3kHz 대역이 옛날에 원시시대 때 인간이 산과 들을 다니면서 제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먹어야지 되잖아요. 먹어야지. 그러니까 첫 번에는 사냥을 하는데, 인간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뭐 인간이 잡을 수 있는 게 큰 곰이 아니라 토끼나 뭐 야생동물 작은 것들이잖아요. 토끼가 풀에 있다가 스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스르륵 소리의 스펙트럼 속에 3kHz가 아주 유효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여길 봤는데 소리는 스르륵 여기 오면 얼른 화를 해서 얼른 사냥감을 잡는데, 이 3kHz 스펙트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시시대 때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 3kHz 민감하게 만들어서 먹이를 구했다. 첫째. 두 번째,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했다. 천둥, 번개, 맹수 소리, 뭐 기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죠. 인간의 스피치의 에너지의 90% 이상이 1kHz 이하에 있어요. 사람 말을 분석해서 주파수 대역별로 에너지 분포를 보면은 에너지는 1kHz 이하에 90% 있는데, 의문학적인 정보는 오히려 그 위에 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 전화가 로우 패스 필터 3.4kHz로 했어. 근데 아날로그 전화 시대 때 제가 한국에서 독일을 갔는데, 독일은 충실히 4kHz까지 하니까 전화 퀄리티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3.4kHz에서 자르고 독일은 4kHz에서 자르는데, 그 600Hz의 밴드가 굉장히 자음을 스펠링, 그 우리나라 전화로 P가 아니고 T 뭐 그러는데, 이거 조금 3.4에서 4kHz로 하니까 훨씬 나은데, 저는 스피치도 통신공학 하시는 분들은 자꾸 음성 대역을 줄여서 그냥 경제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잘 쓰려고만 하는데, 내가 늘 통신공학 하는 사람 만나면 그저 아름다운 목소리 말이야,
음성도 8kHz까지 해야지 좋다. 그래야지 애인이 생일날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러주면 애인 목소리의 음색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애인 목소리도 헷갈린다. 많은 친구를 둔 사람은 이놈이 부르는지 저놈이 부르는지 모른다.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3kHz 대역이 스피치를 이해하는데, 마찰음, 파열음 그런 걸 이해하는데 아주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음성통신에서 늘 주장하는 건 8kHz까지 하자고 정 안 되면은 6kHz까지 하라고 권고하는데, 통신하는 사람들 더구나 지금은 이 음성통신이 매출액에 기여하는 게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음성 퀄리티는 근데 이게 대화에 아주 중요한 주파수 대역이다. 그래서 제가 창조주 덕분에 인간이 토끼 사냥해서 목숨을 연명했고, 천둥번개 치는데 피했고, 남녀가 아주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나눠서 가정을 이뤄서 후손을 만들었다. 그게 이 이역 하나에 깊이 2.5cm 때문이다. 고막 넓이는 약 1평방센티미터고 음파에 의한 진동을 중이에 전달한다. 고막이. 그래서 외이도 귀바퀴하고 오디터리 카날의 길이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이 3개 이소골 오시클스 3개, 그리고 이관이라고도 그리고 이 중이의 내부에서 구멍이 뚫려서 구강으로 연결된 거죠. 그게 유스타키 시관, 유스타키 또는 에우스타키라는 고대 의학자가 해부하면서 이걸 발견해서 유스타키 C는 미스터 유스타키의 관, 그게 유스타키 C관 또는 오이스타키 C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세반고리관처럼 유스타키 C관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뭘 무조건 외웠어요. 명문중학교에서도 그랬으니 다른 학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유스타키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해서 유스타키 C관인데, 이것은 고막 왼쪽과 오른쪽에 스태틱 프레셔, 정압을 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63빌딩에 올라간다. 그러면 밑에서 일기압일 때 이 고막의 왼쪽 오른쪽에 스태틱 프레셔가 딱 맞았었는데, 63빌딩으로 올라가면은 이쪽 밖에 압력이 떨어지죠. 압력이 떨어져서 이 중이의 내부는 1기압인데 여기는 0.997기압이다. 그러면 이 고막이 왼쪽으로 밀리게 되죠. 여기 스태틱 프레셔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고막이 좀 귀가 멍하고 이상하죠. 그러면 같이 올라간 애가 엄마 귀가 멍멍해. 그러면 침 한번 삼켜라. 침 삼키면서 이 유스타키 C관이 열리면서 여기서 공기 일부가 빠져나가서 왼쪽 오른쪽 정압을 갖게 해주죠. 그러다가 또 구경하고 내려오면은 정압을 0.997기압으로 맞췄는데 내려오니까 다시 1기압이 됐어 밖에. 그러면 이번엔 반대쪽으로 고막이 중이 쪽으로 밀리죠. 그러면 또 귀가 멍멍하면 침 한번 삼키면 그때는 공기가 일로 들어가서 압력을 조금 높여줘서 이게 맞게 되죠.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생체는 일종의 여기서 볼 때는 이게 제가 뭐 이런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목욕탕의 하수구 뭐 물 흘러 액체 같은 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중이염은 이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중이염이. 이 이소골의 역할은 우선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 말레우스 인쿠스 스타페스 저건 학명이고 저거는 영어로 속어는 햄머, 앤빌, 스터랍 이렇게 하죠. 각각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가 햄머, 앤빌, 스터럽. 스펠링이 우리는 이게 망치처럼 생겼다고 망치고 모루처럼 생겼다고 해서 모루를 아는 초등학교 학생이 없죠. 아마 이게 모루가 대장간에서 밑에다 놓고 뭐 이렇게 작업하는 망치는 해머는 알죠. 모루, 등자는 고대 가야 문명 신라 이럴 때 저거에서 고분에서 출토될 때 등자가 말 탈 때 이렇게 발 걸고 타는 거 그게 등자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망치, 모루, 등자. 그런데 서양은 햄머, 앤빌, 햄머하고 앤빌까지는 망치하고 모루 똑같아요. 근데 스타랍은 등자가 아니고 뭐 요리할 때 이렇게 달걀 휘저는데 가운데 구멍이 좀 뚫려서 어느 정도 휘저면서 액체가 이렇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어떻든 이름이 이렇게 있고 고막의 진동을 내이 여기에 오발 윈도우, 오발형으로 생겼다고 이걸 오발 윈도우에 전달했죠. 오발. 이걸 거쳐서 오발 윈도우. 오발 형태의 윈도우다. 그래서 난은 계란이라는 난이고 원은 원이라는 계란 모양의 둥그런 창이다. 그래서 난원창인데 타원창이라고도 불러요. 타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난원 또는 타원 오발 윈도우에 전달하지요. 중이의 역할은. 그래서 중이의 첫 번째 목표가 외이와 내이 간의 프레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요건 고막의 면적이 아까는 1평방센티미터라고 그랬죠? 약. 근데 여기서는 또 75평방밀리미터. 1평방센티미터면 100평방밀리미터여야지 되는데, 근데 아까는 약 100이고, 지금은 약 75평방밀리미터. 그래서 같은 제 교재에서도 약간 다른 이유가 이 원전에다가 손을 제가 안 대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75평방밀리미터도 약 100평방밀리미터에 근접하죠. 그리고 인간마다 편차가 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이 동양계통에서는 이게 좀 맞을 것 같고 사이즈가 작은 게. 그래서 이쪽에 이 고막 바로 앞에 공기로 도달한 소리의 압력을 피유한 입자 속도를 V1이라고 그러면 세 개의
복잡한 이소고를 통해서 오발 윈도우 속에는 액체가, 이제 내이 속에는 액체가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공기. 그게 방막의 진동으로 바뀌어서 여기서는 고체 지렛대, 조인트, 이런 거를 거쳐서 이제 액체 속으로 집어넣는데 압력은 50배로 증폭되고 입자 속도는 떨어져. 0.5배로 떨어져. 보통 지렛대로 하면은 압력이 50배로 증폭되면은 변위는 50분의 1로 떨어지는 게 그 심플한 지렛대의 원리인데, 이건 복잡한 지렛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떨어지고 압력은 많이. 이것도 어느 주파수 범위에서는 30배, 그러니까 늘 50배는 아니고 주파수 영역에 따라서 30배에서 50배 이렇게 증폭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좁은 면적이고 3평방밀리미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이기 때문에 어쿠스틱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가 높죠. 높으니까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압력, 힘으로 단위 면적당 힘을 크게 해서 조금 움직여도 어떻든 에너지가 좀, 정보가 없어지지 않고 가게. 그렇게 프레셔 트랜스포메이션이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는 여기는 아마 유스타키안 튜브는 외유와 중위 사이의 압력 평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요 밑에다 인간의 그 균형,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어린애가 괜히 잘 못 쓰고 넘어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러면 얼른 이비인후과를 데려가야죠. 왜냐하면 이관은 맞지. 이관은 이건 내가 세반고리관을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관은 유스타키안 튜브는 외유와 중위 사이에 압력의 평형을 유지해서 꿀꺽, 아까 얘기한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균형기관, 그거는 취소. 중위의 역할이 하나 빠졌는데, 그건 청각기관의 보호예요, 보호. 청각기관을 보호해. 어떻게 보호하냐면은, 한번 밖에서 꽝 하고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예측 안 했기 때문에 세 개의 이소골이 그 꽝 하는 소리는 뇌에 전달을 해요. 그러면 꽝 하고 아우 귀가 멍멍, 옆에서 그냥 총팡 쏘면, 그러면 이 세 개의 이소골이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가 그대로 어그러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게 멍한 상태예요. 그때는 또 큰 소리가 들어오면 전달을 안 해. 사보타지를 해요. 한 번 큰 소리 오면 한 번은 내가 몰랐으니까 당해준다. 그러나 두 번은 속지 않는다. 그리고 쾅 하고 큰 소리 나면 엎어져서 가만히 있다가 또 쾅 하면 이 내인은 내가 보호해. 일로는 안 가. 네가. 그러니까 따당하고 두 번 연달아 피스톨을 쏘면 두 번째 소리 안 들려요. 첫 번째 소리만 들리고 두 번째 소리 안 들리는 이유가 이 중2가 어그러진 상태로 뇌의 신호를 전달을 안 해. 그게 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같으면은 엔지니어 보고 귀를 보호해라. 그러면 딱 안경밖에 여기 마이크로폰을 탁 달아서 얼마 이상의 소리가 탁 들어오면 스레시홀드 이상 되면 얼른 여기에 셔터문을 탁 내리고 그 소리가 여기서 여기 오는 사이에 그 모든 프로세스를 탁 하게 하면은 첫 번째 꽝소리도 안 들리게 할 수 있죠. 그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무슨 카메라 셔터 반응 시간이 얼마인지 돈이 얼마가 드는지 뭐 지금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유스타키안 여기에 돼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중이가 뇌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다음에 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원창 또는 타원창, 오발 윈도우, 그 다음에 쇠반고리관, 이건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 달팽이관이 2바퀴 반, 거기에 청신경이 있는데, 코클레아가 영어로 쓰실 때 2가지를 보실 텐데, 코클레아가 있고 코클레아 R이 붙은 게 있어요. 이 문헌이나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코클레아는 명사고 이건 형용사예요. 그래서 달팽이관 그러면 위에 거고 달팽이관의 그럼 밑에 거야. 그래서 인공와우 청각기관의 그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 마이크로폰으로 신호를 받아서 주파수 분석을 해서 그거를 달팽이관 내에 청신경이 있는 부위에 이제 위치에 따라서 분담해서 넣어주는 그게 인공와우라고 그러죠. 그걸 영어로는 코클레아 임플란트인데 그때는 여기 형용사로 쓰기 때문에 인공와우지요. 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영문학자들이 번역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완전히 그 우리식의 표현으로 완전히 다르게 번역했는데 의미는 잘 전달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서 요 정도에서 쉬었다가 하죠. 네.